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대전 충남 통합론이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 출석에 앞서 전 의원이 한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의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석을 하면서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고 부산 미래를 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재수 의원의 정치적 정을 돌아보면요. 예. 부산에서 3번을 출마했다 떨어졌다가 4번째 당선이 되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의원이에요.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부산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엄청난 빚을 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부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 보니 본인이 그 해저터널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입장에서 로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깟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 때문에 이 엄청난 그 부산의 명운이 달린 미래를 팔아먹겠냐. 예. 저는 그런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도 사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전재수 의원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 자체도 좀 개연성이 떨어지고 사실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예. 사실 뭐 이게 명확하게 어떤 증거 사진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의 증언 진술이 없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오락가락한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이 수사 자체가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그만큼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얘기까지 예를 들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 곤란한 것이 이렇게 어떤 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분에 대해서 평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우리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분의 평소 행적이라든지 뭐 인품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예. 저는 이분이 뭐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얼마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보고요. 이 단계에서 전재수 의원이 정말로 본인이 표현한 만큼 그 정도로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면 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국민들께 증거로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할 텐데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받으시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번 주 일요일에도 만나서 지금 회동을 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특검 추천권은 이제 본인만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예. 연루된 사람들이 개혁신당에는 없기 때문에 연루된 쪽에서는 특검 추천권이 없다는 논리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야당 중에서도 이제 저희 쪽을 또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이러한 논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끝나긴 했지만 세계 종합특검을 운영하면서 내왔던 논리들이죠. 국민의힘이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빠지고 민주당과 조국신당 위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특검을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도 이제 특검 구성에서 빠져서 민주당과 조국신당 위주로 운영했던 특검의 결과가 대단히 무능한 걸로 나왔는데 예. 아무리 이제 저희 당 소속 의원이 일부 연루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당이 된 민주당 출신 또 장관까지 지낸 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에서 빠진다는 것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야당에서 민주당에 맞서서 뭔가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석수가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통과가 또 본회의를 문제가 통과할 수 있겠죠. 있느냐 네. 그 여부에 대해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회동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는 개혁신당이 본인들의 어떤 열악한 당세를 예. 이번 기회에 좀 만회해보자고 여론전하는 것 같아요. 실상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의석수 합해봤자 특검 못 추진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구일 가치도 없다고 하는데 그냥 개혁신당이 왜 국민의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상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여야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던 대상은 국민의힘,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 몇몇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빼고 개혁신당은 관련이 없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하자라고 논의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특검을 던진 다음에 훨씬 더 명분이 있을 텐데 예. 이해 충돌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가서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순간 개혁신당은 오염돼 버리죠. 중립성이.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이거를 특검을 추진할 생각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냥 예전의 고향인 본인의 친정집에 가서 지방선거를 염두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예.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회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또 뭐 합의점이 나올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내란 외환 사건에 대해서 자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 즉 재판이 너무 늦어진다 이 부분에 반응을 해서 네. 예규를 만드는 형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입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재판부 형성이라든지 그 재판부에 속할 어떤 법관들을 인선하는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위헌성을 완전히 없앤 순수하게 합헌에 따른 어떤 결과를 보고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예. 민주당에서 지금 그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거의 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음 주 23일을 예고했습니다. 위헌성을 많이 뺐다고는 하지만 위헌이 10개든 위헌 요소가 10개든 1개든 위헌은 위헌인 겁니다. 법을 통해서 강제하는 순간 또 대법원장이 아닌 또 뭐 판사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하도록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이 전적으로 법원에 속한다. 이 규정과 맞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게 될 때 재판은 더 늦어지게 될 거다.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예. 민주당이 준비한 그 법안을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명분이 거고. 떨어진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여기에 말씀.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입법권을 침해한 거다라고까지 받는 것은 너무 나간 말씀이다. 예,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대법원이 오히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론 좀 듣겠습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를 보면 이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이제서야 또 갑자기 한다고 하지 예규로 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시점이. 그러니까 국회가 이 법률적으로 압박을 하고 몽둥이를 드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예규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죠.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약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법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 내가 할게 때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뭐 깐죽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입법부를 이거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사법부 반성해야 됩니다. 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대변인께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통과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규나 전담 재판부의 법안 자체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규정해 놓겠다. 그러면 좀 예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든든하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위를 법관 부분들을 추천을 판사위에서 하고 그것도 대법원장이 그것도 결정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위헌적 소지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아마 23일 날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도 일단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걸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했으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의도했던 안 했든 예를 들어 뭐 지기현 판사가 그 생중계되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포함해서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왜 사법부는 대법원은 그 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안 하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제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불편하게 보셨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에서 이러한 예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이 왜 이제 했느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만큼 법원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여기서 법원이 스스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서영주 전 대변인께는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면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하게 되면 민주당의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명분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으나 예규는 예규일 뿐이라서 법적 뒷받침이 있다면 더 예규 자체가 법률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의 진행이 되는 거라서 뭐 일단은 본회의 통과 전까지 예규를 뭐 어떻게 강제하거나 법원의 어떤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없다면 그렇게 굳이 뭐 나쁠 건 아닐 것 같아요. 더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일단 이 부분은 23일 처리되기 전까지의 어떤 수기 과정 한번 더 지켜보는 것들이 뭐 좀 평온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전 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대전 충남 통합론을 띄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했냐?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서 대전 충청 통합이 물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대전 충청 이 통합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설치 법안도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지방 분권에 대한 것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5극 3특, 지방시대에 대한 국토 균형 발전과 이거를 국민의 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도 내고 결국에는 5극 3특의 지방시대를 여는 첫 관문의 어떤 결정이다. 정책적 결정에는 저는 이게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사안은 아닌 좋은 결단이라고 저는 예, 저희 당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저희 당 의원 다수가 같이 발의를 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법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반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인 생각은 여야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고 한 지가 꽤 오래됐죠. 도와 또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어서 그 행정구역 간의 그 벽 때문에 통합해서 실시돼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의 발전, 나아가서 국가적인 발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많았고 또 저희가 낸 법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도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야 외국과도 경쟁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서 방향에 있어서는 전혀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법이 이제 저희가 내긴 했는데
대통령께서 원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찬성하겠다고 바꿨는데 과연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 통합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찬성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예. 좀 다른 문제로 봅니다. 당장 생각하는 것이 대전과 충남이 합쳐질 때 그 중앙 행정기관을 어디다가 둘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명칭 문제부터 여러 가지 뭐 의회를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많은 연구를 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당장에 6월 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을 합쳐서 선거만 하겠다 예.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두신 것 네. 같은데, 뭐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내 특위 곧바로 꾸리고 내년 3월까지는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데, 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실제 행정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메가시티 구상은 오랫동안 이제 이 지난 민주당 정부 3기 그다음에 4기를 이어가면서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김경수 위원장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국을 돌면서 5국 3특. 그러니까 5국 3특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이 뛰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그런 형태의 광역도시가 대한민국의 8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과밀화된 인구, 뭐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게 되면 우리가 거의 뭐 부동산 문제의 정책은 수도권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들썩들썩합니다. 지방은 상관이 없는데 예, 결국에는 땅값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산을 시키다 보면 수도권도 좀 홀빈해져서 여러 가지로 또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집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스타트를 대전 충청으로 잡은 이유는 이게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시간이 필요가 예. 없잖아요. 그러면 대전 충청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민주당과 여러 가지 안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책 결단만 하면 2월 안까지도 끝낼 수 있는 사안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내년 6월에는 통합 지자체장을 뽑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선거 전까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면은 뭐 좋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특히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내가 이거 상임위에 법안을 내오면 나는 반대하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입장을 선회하신 것은 환영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선회를 하신 거냐, 연구를 많이 하신 거냐,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찬성을 하시니까 찬성하는 건 좋으나 정말 연구를 하신 거냐, 여권에서 주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글쎄요, 당장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어떻게 할 거고 통합행정기관은 어디에 둘 거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3월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 기회를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지방선거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대전 충청에 대한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맡겨놓기보다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시간이 그냥 서로 이견이나 서로 그냥 미워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렇게 돼서 한 발짝 또 안 가니 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해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단하겠다. 예. 그래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좀 바빠질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큰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 이전 부분 갖고 한번 이렇게 굉장히 그 술렁거렸거든요. 예. 이 대전 충청의 통합론이 불이 딱 붙는 순간 결국에는 호남, 영남, 그다음에 강원 전북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 충청에 대한 통합,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프레임 싸움이라서 나쁘지 않다.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했던 거다.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우리 네. 대통령이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아름다운 경쟁은 괜찮은 것 같다. 예.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대변인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없어 보여서 네. 지방선거에 그럼 과연 통합 대전 충남시 예를 들어 가칭으로 그 시장을 뽑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아마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선거만을 위해서 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예. 저희가 이 선거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주와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크거든요. 대전과 충남이라면 규모가 훨씬 큰데 이 두 큰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무위가 친한계 중징계를 내리면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만나서 러브샷을 하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하나로 뭉쳐야지만 힘이 됐죠. 우리 한동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러브샷 하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자리에 가신 건 아니었죠? 예, 네. 원래는 저도 이제 저 모임의 회원이어서 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날은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고 예. 일각에서는 이제 뭔가 연출된 게 아니냐 서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약속을 하고 한 거 아니냐 하는데 네. 만약 그랬으면 제가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하게 만난 아. 것이다. 예, 그 말씀 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저 자리에서 회합을 하게 된 상황에 저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 저희 당의 지금 상황과 빗대서 볼 때 대단히 긍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저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장면이 나왔다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두 사람의 뭐 연대론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저 장면 보면 연대론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저 장면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펼쳐놓죠 국민의힘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곳곳에서 뭉쳐야 된답니다. 뭉쳐야 된다는 말이 장동혁 대표도 뭉치래요. 근데 여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뭉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뭉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분열돼 있구나. 분열돼 있으니까 자꾸 뭉치자고 하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쏘아올린 분열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결국에는 친한계, 특히 장동혁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 국민의힘 내에서 내쫓고 싶은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전초전으로 김종혁 전 최고 친한계라고 불리죠. 그분에게 2년 중징계를 내렸어요. 예. 그것도 참 이유도 저도 마뜩지 않아서 같은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징계를 이렇게 세게 공고를 하지 했는데 그런 와중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의 보배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꿀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뭉쳐서 그 자리를 그 말하자면 비끼게 뭐 말하자면 쫓아내느냐 서로 간에 이제 뭐 대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의 대결 양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당내 상황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장해찬 여연 부원장도 계속해서 좀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좀 발언을 하고 있고 지도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대단히 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뭉치자는 말을 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까지 계셨다면 저희 당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전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선 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 또
나아가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마치 이 당에서 좀 나가라 하는 듯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 모습들도 결국은 당원 전체를 볼 때 예. 맞는 것이냐, 당을 위해서 옳은 일이냐 하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좋지 않게 보시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도가 끝까지 돼서 정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까지 가느냐, 거기까지는 저는 아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 간에 연말이든 연초든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의 뭐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지금 지도체제 유지는 그 윤호개인을 주축으로 한 그런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그 나머지 그들을 뺀 나머지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보수 당원들에게 저는 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도부입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임명을 하죠. 장해찬 여의도 부원장, 그다음에 김민수 네. 최고위원님 국민소통특별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진영 간의 갈등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한동훈 전 대표 아까 그러잖아요. 차라리 날 찍어내라.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왜 못 찍어낼까요? 왜 주변 사람들만 막 찍어내면서 겁박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찍어냈을 때 나머지 당원들이 본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윤 어게인 세력만 가지고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수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수그리고 안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도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인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참전하면서 저는 갑자기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급반전 낸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선거라는 것이 앞에 있고 또 저희가 갑작스럽게 야당이 된 입장이니까 야당으로서의 본 모습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도 저희가 계속 지방선거에서의 우위를 이어가고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렇게 착착 순조롭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당 상황이 대여 어떤 투쟁보다는 내부의 서로 갈등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께서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많이 연출하고 있다. 이 지적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가장 큰 뿌리는 윤 전 대통령이 감행한 계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탄핵 과정에서 과연 입장을 어떻게 지금은 다시 세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고 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죠. 1년이 넘은 일인데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말하기를 바란다. 이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리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고, 제가 볼 때는 해가 바뀌고 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뭐 1심 결과가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당의 갈등의 양상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을 전망해봤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남북 관계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자주파 동맹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주파 동맹파 싸움이 과연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예. 아마 업무 보고에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주축은 통일부가 하고 외교부는 경제 영토로 확장해라. 이거는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미 협상에 있어서 외교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신 부분도 있을 뿐더러 결국에는 외교부의 역할은 각 나라의 외교 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하라는 얘기라서 좀 통일부가 남북 관계는 주축이 되고 외교부는 거들어라라는 정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파 동맹파 우리 안에서 뭐 싸우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좀 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자주파 동맹파란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 나왔던 용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20년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가운데 또 이러한 갈등이 불거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보수 정권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어떤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두 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맞느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업무 보고가 지금 시작이 돼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